지금 출근길에 혹은 책상에 앉아서 무심코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만약 방금 넘긴 그 커피 한 모금이 단순히 잠을 깨우는 용도가 아니라 한 국가의 어떤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고 심지어 수천억 원대의 자본이 헐값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아마 일개 프랜차이즈 커피잔 하나에 무슨 그렇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현실은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잔뜩 쌓아놓고 파헤쳐볼 자료들은 최근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거대하게 뒤흔들고 있는 그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논란에 관한 것들입니다. 뭐 각종 뉴스 보도부터 정치권의 공식, 비공식 발언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 자료까지 전부 모아봤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의 발단이 된 그 마케팅들이 도대체 뭐였는지 팩트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 보죠. 문제가 된 건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달아 내놓은 일련의 프로모션들이었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연상케 하는 날짜에 굳이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기획했고요. 네, 탱크대예요. 예,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한 듯한 그 책상을 탁 치니 이 문구를 마케팅에 대놓고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4월 16일, 즉 세월호 참사일에 맞춰서 사람을 노래로 유혹해 난파시키는 신화 속의 괴물, 사이렌 머그잔 출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온 나라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렇죠. 엄청난 파장이 일었죠. 이 논란은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단의 시각이 지뢰밭처럼 깔려있는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커피잔 하나를 두고 좌파와 우파가 도대체 어떤 숨겨진 논리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객관적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해부해보는 것. 그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감정을 걷어내고 철저하게 논리적 구조만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죠. 솔직히 저는 이번 사태 초기에 정부와 여권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비유하자면 동네 골목길에서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막 국가대표 특수부대랑 장갑차가 줄지어 출동한 느낌이었어요. 장갑차요. 네, 겉보기엔 일개 기업의 마케팅 부서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 혹은 선을 넘은 일탈 정도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국가 권력이 말 그대로 총동원되는 양상이 벌어졌으니까요. 제가 장갑차라고 표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저질 장사채, 인두겁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청나게 극대노를 했습니다. 심지어 익선동 매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거기 커피는 아니죠? 라고 물어본 발언이 여과 없이 보도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발언이 사실상 관료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방아쇠가 돼버렸죠. 네네. 대통령의 시그널이 떨어지자마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즉각 정부 행사에서 해당 브랜드 상품군을 전부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도 줄줄이 보이콧에 가세했고요.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조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검찰청에다가 2026년 1월부터 구매한 스타벅스 상품권 내역을 전수조사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게다가 민주당 차원에서는 아예 소속 의원들에게 출입 자제령을 내렸고 복귀한 의원은 자기 텀블러를 망치로 산산조각 내는 영상을 찍어서 인증까지 했습니다. 어휴, 그 영상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마케팅이 기분 나쁘고 괘씸하더라도 이게 무슨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란 음모도 아닌데 법무부 장관의 검찰까지 나서는 건 좀 너무 과잉 반응 아닙니까?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식이나 소비자 윤리의 관점에서만 보면 명백한 과잉이고 비약이죠. 하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여권, 즉 현재의 민주당계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뼈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철학적 프레임을 대입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철학적 프레임이요? 네, 이들은 이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상업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간을 정면으로 타격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적 근간이요? 그러니까 5.18이나 87년 민주항쟁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과거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자체로 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흔히 87년 체제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희생, 즉 국가폭력에 맞서 싸운 뼈아픈 상처 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헌법적 토대죠. 네네, 그렇죠. 여권의 시각에서는요, 거대 자본이 그 피로 쓴 역사를 고작 커피 몇 잔 더 팔아보겠다고 얄팍한 상업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체제에 대한 엄청난 모욕인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왜 특수부대를 투입했는지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으니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단호히 응징하는 게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 텀블러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는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쇼 아닌가요? 이게 정말로 헌법 수호라는 순수한 목적만 있을까 싶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죠.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키우며 확신을 갖는 데에는 또 다른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마케팅 직원의 무지나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수가 아니다. 네. 자료를 분석한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이른바 오너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오너 리스크라면 당연히 정용진 회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당은 이 사태를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오너의 성향이 기업 문화 전반에 녹아들어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이고 고의적인 조롱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용진 회장이 SNS에서 멸공 같은 이념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던 일련의 행보를 그 강력한 근거로 삼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2021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가재 사건도 이번 분석 자료에 꽤 비중 있게 등장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추모 문구였던 미에나 더 고맙다. 이거를 랍스터나 생선 사진에 올려서 조롱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건 한두 번이 아니다. 오너의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마케팅 시스템 자체가 역사적 상처를 반복적으로 휘화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하, 구조적인 문제로 본 거군요. 네. 그래서 단순한 불매운동이나 도덕적 지탄을 넘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를 아예 실정법 위반으로 엮어서 5.18 조롱처벌법 같은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좋습니다.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사활을 걸고 맹공을 퍼붓는지 그 논리적 구조는 이제 완전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상황이 정말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만약 여당이 국가 권력까지 동원해서 특정 기업을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다면 야당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거리를 둬야죠. 그렇죠. 그냥 저 기업의 마케팅은 선을 넘었다. 우리도 유감이다. 하고 깔끔하게 선을 그어버리거나 아니면 여당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면서 살짝 뒤로 빠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불나방처럼 이 논란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불을 더 키운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치의 아주 복잡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당의 행보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극심한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엇박자요? 네, 이 엇박자의 이면을 파고들면요. 현재 보수정당이 앓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 즉 당내 면역체계의 붕괴 현상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와, 엇박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의 공식 지도부는 분명히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속 의원들이 방송이나 SNS에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맞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아니 물 있는 곳에서 탱크라고 하면 물탱크 있는 집 다 수사할 거냐 이렇게 황당한 방어를 하질 않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더러워서 광주 안 간다고 했다가 녹취록이 터졌죠. 네, 아주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근데 제일 황당했던 게 이 심각한 와중에 충북도당이나 거제시장 후보 같은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SNS에 스타벅스 샌드위치 먹어야지 하면서 인증샷을 올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뭐 반어법이었다, 논란을 몰랐다 해명은 했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대체 당 내부에서 왜 이러는 겁니까? 겉으로는 기업을 감싸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들의 시선은 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강성 코어 지지층을 향해 있습니다. 아, 지지층이요? 네, 아까 제가 면역체계가 붕괴되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과거 건강했던 시절의 보수정당은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당 내부나 지지층에서 극우적인 목소리, 예컨대 일베식의 역사 왜곡이나 희화화 발언이 튀어나오면 지도부가 즉각적으로 징계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꼬리를 잘라내는 나름의 자정작용이 당 안에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엔 지도부가 공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어떻게요? 이른바 디지털 팬덤 정치 시대가 오면서 당의 서사를 주도하는 권력이 지도부에서 온라인 코어 지지층으로 아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셈이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야권 지지층 내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기괴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스타벅스를 향해 빨갱이 ափ는 청정구역이다 이러면서 일종의 성지순례를 간다면서요. 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매장에서 사이렌 오더 시킬 때 닉네임을 정치적으로 조롱하는 문구로 설정해놓고 그게 스피커로 올려 퍼지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아주 엽기적인 놀이 문화가 번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사직적인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면 당장 저런 몰상식한 조롱놀이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제지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표를 얻죠. 하지만 선거가 목 앞에 닥친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의 손발 역할을 해주는 핵심 코어 지지층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대거 이탈하거나 불매운동을 벌일 게 뻔하거든요. 와, 완전히 진퇴양난이네요. 극단적인 지지층을 끊어내자니 당장 선거 뛸 조직력이 무너질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안고 가자니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결국 지도부는 겉으로는 상식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기괴한 놀이를 즐기는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계속해서 엉뚱한 헛소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당이 헌법적 가치라는 명분 아래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야당은 망가진 자정 시스템 속에서 팬덤의 완벽한 인질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한국 정치가 이 커피잔 하나를 두고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풍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일 정도로 격렬하게 맞붙고 있는지 그 논리적 배경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태가 그냥 정치인들의 이념 싸움으로 끝난다면 뉴스 한 구석의 해프닝이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차갑고 무섭습니다. 네, 경제적인 파장이 엄청나죠. 그렇죠. 정치권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진짜 자본이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읽다가 제일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이 콜옵션 조항이었습니다. 아니 카피라이터의 문구 하나 때문에 수천억 원대 한국 자본이 헐값에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 조금 너무 과장된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국제 비즈니스 계약의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 스타벅스의 운영 주체가 이마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가 맺은 지분 계약에는 아주 무서운 안전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 파트너, 즉 한국 이마트 측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본사가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을 무려 35%나 할인된 헐값에 강제로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콜옵션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쳐도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미국 본사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지분을 확 뺏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뭔가 아주 객관적이고 확실한 법적인 증명 절차가 필요할 텐데. 네, 방금 깨달으신 것 같네요. 설마 정부가? 맞습니다. 그 증명 절차를 아주 역설적이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너무나 완벽하게 대신해주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제가 어떤 사람이랑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판사님한테 제 동업자는 완전 사기꾼의 폐륜아입니다. 라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며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동업자 사기꾼이라고 훌륭하게 인증하셨네요. 그럼 명백한 계약 위반이니까 담보로 잡힌 집은 저희가 압류하겠습니다. 하고 쉽게 가져가게 만드는 그 완벽한 서류를 제송으로 친절하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와, 아주 정확하고 섬뜩한 비유입니다. 지금 이게 일개 시민단체나 언론이 비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직접 저질 장사치라고 비난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움직여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사에서 공식적으로 브랜드를 배제했습니다. 미국 본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의 귀책으로 인한 치명적인 브랜드 가치 훼손의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와, 진짜 기가 막히는 아이러니네요. 정부 여당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의 헌법적 정의를 세우겠다는 아주 선한 의지로 분노를 터뜨린 건데 그 거대한 분노가 국제시장의 룰과 딱 만나니까 역설적으로 수천억 원대 국부 유출의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나비 효과가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며 뼈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시장에 직접 개입할 때 그 의도가 아무리 정의롭고 선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파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반면교사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는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료에 등장한 평론가들의 시각을 보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평범한 소비자들, 특히 2030 세대들은 이미 알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텀블러를 버리고 기프트 카드를 자르면서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중은 이미 시장에서 스스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도덕적 일탈이나 역사인식 부재를 스스로 응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력과 집단 지성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관들이 앞장서서 좌표를 찍고 막 검찰을 동원하고 나아가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롱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안까지 만들어서 이걸 형사처벌로 억누르겠다고 나서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국가의 과도한 태도에 대해 김준일 평론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더라고요. 네, 다분히 전체주의적이며 과유불급이라는 비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빗나간 상술이나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도덕적 일탈은 시민사회의 성숙한 여론과 소비자의 선택으로 자연스럽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무엇이 역사에 대한 조롱인지를 법조항으로 촘촘히 재단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려는 순간 국가는 심판자가 아니라 억압자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아까 야권 강성 지지층들이 매장에서 닉네임으로 장난치면서 조롱하는 기괴한 하위 문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가가 나서서 법이라는 몽둥이로 이걸 박멸하려고 막 누르면 누를수록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던데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아주 당연한 수준입니다. 이른바 금기를 깨는 통쾌함, 묘한 쾌감을 그들에게 쥐어주게 되거든요. 아, 하지마! 이러면 기를 쓰고 더 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청개구리 심리 같은 건가요? 단순한 반항심을 훌쩍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특정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하위 문화를 국가가 법과 공권력으로 억압하려 들면요. 그들은 스스로를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투사처럼 여기게 됩니다. 와, 투사요? 네, 평범하고 찌질한 조롱이나 혐오 발언이 순식간에 국가에 저항하는 짜릿한 놀이로 격상되는 거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썼던 반공교육이나 몽둥이식 억압으로는 현재 이 복잡다단한 디지털 하위 문화 현상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는 아주 통렬하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눌수록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짙은 안개가 확 걷히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거대한 논란을 좀 정리해봐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우리가 무심코 마신 평범한 브랜드의 커피 한 잔이 사실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뜨겁고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렇죠. 여당은 그 위에서 피로 쓴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상처를 방어하겠다며 국가 권력을 거침없이 동원했고, 야당은 팬덤 정치라는 무너진 자정 시스템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는 씁쓸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정치권의 이념 전쟁 이면에는 글로벌 시장의 콜옵션이라는 냉혹한 룰 앞에서 수천억 원의 국부가 순식간에 증발할지도 모르는 아주 뼈아픈 경제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죠. 나아가 국가 권력이 시민의 삶과 시장 그리고 하위 문화에 대체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민주주의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사안이 단순한 마케팅팀 직원의 선 넘은 실수 정도로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조금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요? 디지털 초연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소비자들은 이미 클릭 몇 번과 연대만으로도 기업의 오만함을 순식간에 응징할 수 있는 막강한 불매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은 알아서 움직이죠.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이 굳이 나서서 우리를 대신에 내가 저 기업을, 저 조롱하는 자들을 직접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며 칼을 빼드는 것. 이것은 과연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정의를 앞당기는 지름길일까요?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성숙하게 해결될 수 있는 논란들마저 모조리 정치인들의 세력 싸움과 이념 전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까요? 와, 정말 단번에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한 번쯤은 치열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화두네요. 공권력의 선한 의지가 시장과 사회에서 항상 선한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길에 다시 그 익숙한 컵을 손에 주셨을 때 저희가 던진 이 질문이 한 번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